자, 머니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IS 이지환 대표와 함께하는 날이고요. 대표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종목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날입니다. 시장 이렇게나 또 설마 밀릴까 했는데 설마가 정말 현실이 되고 추가 급락마저도 정말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대표님, 오늘의 하락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지금 사실 간밤 뉴욕장은 보합선으로 마무리가 되기도 했고 엄청나게 큰 악재가 또 나오지는 표면적으로는 않은 듯한데 이렇게 밀리는 거 혹시 반대매매 물량이라는 이야기도 일부 나옵니다만 지금 오늘도 그런 것 때문에 밀려나고 있는 것인지 어떤 판단 내리고 계세요? 개인들이 이제 신용 잔고가 한 3일 전부터 줄긴 했거든요. 줄긴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반대 매매가 하이라이트 구간에 들어온 건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아직까지 반대 매매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어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장중에 나스닥이 한 2.4~5%까지 상승을 하다가 이제 정강 후약의 모습으로 밀리면서 오히려 이제 또 좋지 않은 모습이 좀 나와버렸고 장 초반에 세계은행 총재가 고용과 관련해서 그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이제 경기 침체에 조금 덜 수 있는 발언이 나와서 시장이 좀 상승을 했다가 이후에 러시아 노스트림 간이 폭발했다든지 혹은 파월의 발언이 재부각되면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서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6월달 저점을 이제 조금 이탈하면서 이제 기계적인 이제 물량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6월 저점이 이탈했을 경우는 헤지 펀드나 단기 펀드 물량에서 기계적인 이제 손절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개인들의 반대 매매보다는 그런 기관들의 기계적인 손절 물량들이 오히려 지금 시장을 좀 누르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시장은 절대 매도 물량이 그 자체가 지금 많은 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이 기계적으로 쏟아지는데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나 매수 물량은 평상시에는 상관없지만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는 그 하락이나 상승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하락할 때 기관이나 외국인들 펀드 물량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절을 하면서 매도를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 매도 물량은 정해진 시간에 그냥 약속된 물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 이제 이게 더 엎어져 버리면은 상승폭이 가중되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기관들의 프로그램 물량들이 시장을 압박하는 가운데 외국인들 매도 물량도 이제 일부 손절성 물량이 겹치면서 이 두 주체가 그 기계적 물량과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아주 많지 않은 가운데서도 그 시장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전형적으로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됐을 때 매수 공백으로 인해서 나오는 매도 물량의 압박 이런 하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이 시장의 하락 압박은 이미 알려져 있는 악재고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경기 침체 정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볼 거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감도늘박은 앞으로 계속 몇 달간 펼쳐지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징후들은 하락의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구간, 그러니까 하락이 막바지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좀 나오는 현상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풋옵션 매도를 보면 지난 이틀 전부터 대량의 선물옵션 만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기의 물량을 뛰어넘는 풋옵션 매도 물량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 우리가 마지막 그 하락 한 7, 8일 구간 동안 이런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본다면 너무 이제 시장이 지금 공포심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좀 냉정히 볼 필요가 있고 매수 공백에 의해서 내려왔던 부분은 또 매수 공백에 의해서 금방 복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종목별로 변동성이 큰 부분은 내가 가진 종목이 테마나 단기성 물량이 아니라면 조금 차분하게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서는 붙죠. 테마성 이슈에 의해서 매수를 한 종목이 아니라면 패닉셀에 동참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해봅니다. 대표님,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팔고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거의 5천억 원 안팎으로 막 사고 있는 이 흐름은 그냥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물론 어떤 걸 사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얘기겠지만요.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국내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산다라는 전제 조건을 둔다면 괜찮은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판별하셔야 될 거는 내가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여기서 보존을 해야 될 종목과 팔아야 될 종목을 구분을 좀 지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에서 내가 매수했던 그 부분에 대한 본전에 대한 생각을 일단 당연히 버려야 되고 내가 여기서 보존해야 될 종목은 당연히 이제
그 하락을 맞더라도 이후에 상승해서 이 하락을 뛰어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그게 이제 주도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고, 단기성 그 진입을 했거나 혹은 테마나 이슈용으로 진입했던 종목들은 당연히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보존할 종목을 구분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결국은 지금 현재 이 낙폭이 큰 시장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어디를 방어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떨어지더라도 본인들이 매집했던 종목들의 매도 비율이 굉장히 30% 미만 이하거나 혹은 최근에 시장이 낙폭이 클 때 오히려 그 매수를 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 방어적인 종목들을 어디를 방어하는지 요거를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는 또 별도로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동매매를 한다거나 혹은 최근에 이제 경기 방어적인 종목들이 필수 소비재를 중심으로 많이 부각이 되는데, 과연 이제 지금 현재 필수 소비재로 들어가서 이 경기 그 시장 하락이 방어가 되는지 여부도 지금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사실 그렇게 크게 방어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결국은 수익을 내기 위한 거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본다면, 내가 보존할 종목 이후에 그 상승으로 전환했을 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재편해서 포트를 줄여야 되고 압축을 해야 되고, 그런 섹터들은 지금 외국인들이 방어하려고 하는 ITS의 일부, 그리고 자동차에서의 일부, 그다음 조선에서의 일부, 이런 정도에다가 최근에 이제 하락에서 몇 종목 일부, 이런 섹터 위주로 일단은 좀 압축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대표님? 한동안 시장에서 나름 주인공 행세를 했었던 태조 이방원 관련 종목이요.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뭐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시장이 좀 진정이 되면 태조 이방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어떤 목소리도 있고요. 이제 갔다, 이제 가버린 뭐 바람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 태조 이방원은 주도주입니까? 테마입니까?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냉정히 보면 그 안에 주도주도 있고 테마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태조 이방원으로 이렇게 묶은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걸 묶은 그 하나의 그 편리성에 의해서 묶은 거지.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모든 걸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업체 중에서도 실제 실적이 밝혀주는 종목이 있고, 네. 그렇지 않는 종목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의 최근에 규제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을 때 미국의 생산 시설, 기반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에 기반해서 오르는데, 그 하나솔루션을 제외하고 나머지 태양광 관련해 있는 부품이나 소재 기업들 중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실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태조 이방원이라고 그 규정을 지었지만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과 그냥 이수치형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은 이제 구분을 좀 지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거는 조선주에서 그 외국인들의 대응을 보면 또 좀 더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조선주 안에서도 예를 든다면 오늘 이제 낙폭이 크지만 그래도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이런 쪽은 자기 본인들이 매집했던 물량의 9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외 조선주 물량들을 보면 특히 기자재 쪽으로는 매도 물량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결국 내가 어떤 섹터에 속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과연 실적이 받쳐주는 실체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게 그 테마에 엮여서 올라왔느냐, 이슈에 올라왔느냐라는 구분을 좀 지어야 될 테고, 지금 내가 이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종목은 반드시 실적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일 경우에 이 낙폭을 한번 견뎌볼 만하고 낙폭을 견딘 이후에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도주는 그 하락하는 기간 동안 덜 내려가고 상승 기간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사실 주도주가 프로그램 물량이나 그 단기 테마성 그 펀드들의 손절 물량이 나올 때는 오히려 더 내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런 하락이 나온 이후에 과연 상승 혹은 시장이 좀 안정화됐을 때 얼마만큼 시장 상승을 뛰어넘게 많이 올라가느냐가 주도주라는 관점을 본다면, 지금은 분명한 위기도 맞고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또 여기서 주도주를 잡으신 분들은 그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또 받을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아져서요.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것 같아서요. 머니 이슈 상당 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대표님과 또 시장에 대한 판단을 좀 내려봤습니다. 이슈를 이제 하나씩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슈 또한 사실 시장 이야기랑 똑같아요.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낙폭 과대, 바닥론, 이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주들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이들이 반등한다면 우리 시장도 함께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일단 SK 하이닉스의 리포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인데요. SK 하이닉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상을 하회할 메모리 추락 그리고 판가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네요.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 자체가 좋을 리가 없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경기 둔화로 인해서 올 연말까지 IT 전방 수요가 약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추가적인 메모리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는 한 8만 원대 초반 이렇죠.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일단은 하향 조정한다라는 이제 리포트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전체에 대한 기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앞서서 살펴본 우리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낙폭 과대냐, 바닥론이냐 이런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서 변동성을 주의해야 된다. 반대 매매에 대한 변동성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제목을 단 기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반도체를 생각할 때 간밤에서 우리가 뉴욕장에서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JP모건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나름 괜찮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간밤에. 지금 마이크론의 밸류가 반도체 업황이 바닥이었을 때 그 당시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안 좋을 것임은 알지만 그래도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함께 덩달아 반등을 했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간밤 오늘 새벽 뉴욕장에서는요. 그래서 오늘 장이 시작되고 나서 다른 종목은 다 밀려도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나름 1% 이상 상승을 또 유지를 하긴 했었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우리는 마이크론에 대한 평가와 실적이 또 국내 반도체 업황을 좀 좌지우지하는 어떤 잣대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마이크론 실적이 오는 29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실적이 안 좋을 건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감산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는 나름 전체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공급 과잉 우려가 완화되면서 주가에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는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가 무너진다는데 이게 무슨 다 소용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요.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대표님, 앞서서 주도주라면 그래도 시장 실적이 좀 나와주고 그런 기업들이라면 패닉셀에 동참할 이유도 없고 좀 우리가 냉정하게 좀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SK 하이닉스는 거기 안에 속할까요?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속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봐야 될 부분은 결국 이제 지금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시각은 내년에 이제 업황이 굉장히 계속해서 나빠진다. 그 이유는 일단은 경기 침체에 따라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과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가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걸 조금 더 보면 그 중에서 특히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쪽이 더 어렵다. 지금 현재 이제 나와 있는 각종 레포트들을 종합해 보면 내년도 이제 그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사이에 D램 가격이 추가로 10%, 많게는 한 18% 정도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D램 가격이 그렇고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적게 잡은 곳은 한 10%, 많이 잡은 곳은 추가로 한 20%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그 기간이 대체적으로 레포트를 종합해 보면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내년 이런 이제 그 각종 레포트들이 쏟아지는데 내년도 반도체 성장률 전망치를 잠깐 살펴보면 역시 이제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메모리 반도체가 그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좀 더 안 좋게 나옵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한 8% 정도 성장. 이미 6월 달보다는 오히려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조금 상향됐고요. 반면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한 3% 중반대 성장률을 예상했다가 지금은 이제 0.6% 거의 이제 성장이 미미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게 내년도 이제 반도체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를 짓누르는 가장 큰 악재고 반면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소수의 의견으로 나오는 레포트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도의 가격이면 반도체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제 밸류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PBR이 0.8배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PR 같은 경우도 최근 PR은 6배 살짝 넘는 6.2배 정도 내배. 그러면 이제 분명히 그 밸류는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온 것도 많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반도체 종목에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 쪽은 이 사이클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그 D램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던 사이클이 2018년도 후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후반기에서 2019년도 이 초반인데 그때도 이제 D램 가격이 그 판가가 굉장히 낮아지는 가격 조정에 거의 하이라이트 구간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2019년 1월부터 주가가 반등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본다면 가격이 가장 최악의 시점으로 예상을 했을 때 오히려 주가는 바닥을 치고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번 그 D램 가격, D램의 사이클을 본다면 이번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최악의 경우에 주식시장 오히려 주가가 돌아선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올 4분기 12월 달 아니면 내년 1분기 1, 2월 안에는 오히려 주가는 선행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 가정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좀 우호적으로 보는 쪽은 이 밸류와 지난번 D램 가격 사이클을 보면 지금이 이제 조만간에 주식을 사야 될 시기가 온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이 두 가지 의견의 상충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그 수요 감소에 대한 부분은 경기 침체론과 이어져 있고 판가에 대한 판가의 하락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하락했던 부분은 실적이 나빠서 하락한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지난 한 2년 동안 삼성전자 실적 계속 좋게 나왔고요.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지난 분기에 그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그걸 좀 감안해 본다면 역시 이제 지금은 삼성전자를 추가적으로 매도하는 관점보다 SK하이닉스를 추가적으로 매도하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이 밸류에 주목할 시점이 온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이 워낙 크게 하락 압박을 받고 있고 경기 침체에 좀 불거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묻혀 있는데 최근에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면 오히려 이제 주가가 그 증시가 하락할 때 조금씩 덜 밀리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좀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분명히 이제 저가 매수세는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그 저가 매수세의 그 주체는 최근에 보면 이제 유럽계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데 불구하고 미국계 자금은 5월 이후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계 자금 중심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본다면 우리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올 4분기 내년 1분기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물론 이제 단기적인 그 거래자라면 지금 하락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라면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시각으로 본다면 장기적인 투자자는 오히려 올 4분기하고 내년 1분기 초반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어서 참 안타깝고요. 하지만 이제 신규 투자자들 입장에서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런 대표님 우리의 돈은 한정적이니까 SK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이거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본다면 대표님이라면 어느 쪽에 비중을 실으시겠어요? 그거는 이제 지표를 조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반도체 경기 그 내년도 그 성장률 전망치를 보시면 시스템 반도체가 훨씬 더 월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SK하이닉스가 방향성을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낸드 플러시를 인수하면서 오히려 이제 메모리 쪽에 강화했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포커스가 물론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추가되지만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사실은 이제 조금씩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은 모멘텀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고 특히 지금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반도체 빅사이클에서 지금 뭐 전기차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은 한 70% 정도가 시스템 반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다면 좀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성장성을 삼성전자에 조금 더 두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얘기는 여기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별 이슈긴 합니다만 이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버티고는 있네요. 셀트리온입니다. 네 번째 바이오시밀러 미국 문턱을 넘었다. 이 기사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셀트리온의 주가도 제법 의미 있는 상승을 좀 보여주길래 오늘은 이들의 날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돼버리면서 상승폭을 좀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내용 그래도 한번 들여다보죠. 네 번째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문턱을 넘었는데 바로 이름이 베그젤마라는 약품입니다. 요거예요. 바이오시밀러 이 제품인데요. 미국 FDA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비스틴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 항암 치료제로 알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이번 이 약의 판매 허가를 획득함으로 인해서 램시마, 투룩시마, 허주마 그리고 이번 베그젤마까지 네 번째의 FDA 바이오시밀러 승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8월에는 유럽에서
또 최근에는 또 영국 쪽에서 또 일본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 허가받았고 국내에서는 지금 지난해 말 신청을 한 상황이고 올해 안에 이제 승인이 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셀트리온의 이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이 이슈를 이해할까요? 대표님, 워낙 뭐 시장이 무너지기 이전부터 셀트리온의 주가는 워낙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라 이거를 지금 아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상승으로는 정말 웃음도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좀 의미 있는 뭐 뉴스인가요? 의미 있는 뉴스가 맞고요. 지금 이제 대안 투자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장이 굉장히 하락 압박을 받을 때 원래 이제 제약 바이오 업계 업종 자체가 시장이 이제 어려울 때 그 필수 소비재, 경기 방어제 성격이 짙기 때문에 매수세가 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을 보면 화이자나 릴리 같은 특히 이제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 이제 신약 모멘텀이 불면서 이쪽으로 시장과 무관하게 흐름이 좀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셀트리온도 아마 여기에 당분간 대안 투자가 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셀트리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이오시밀러에서 우리나라의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뭐 알고 계신 것처럼 한 4, 5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현황을 좀 보시면은 작년까지 이제 한 187억 불 정도의 시장을 형성했는데 이게 이제 2025년도에 가면 거의 이제 330억 불 정도. 그리고 이제 2030년도 가면 2배 넘는 이제 상승.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세계 10대 의약품 가운데 이미 이제 7개가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이오시밀러가 그 폭발적으로 성장하냐라는 부분 보면 물론 이제 그 기존의 의약품에 대한 대안 투자 그 대안이 되는 부분도 있고 바이오시밀러로 제작하게 되면 그 비용 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약가가 일반 제형 제품에 비해서 한 4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의료보험 관련되어 있는 의료 당국에서는 이 바이오시밀러를 장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약가를 낮추는 업체한테 메리트를 줄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제 보험 재정을 낮출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이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그 중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 또 다시 바이오시밀러 제약을 약품을 선보였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폭발적인 성장성의 가능성, 잠재성은 또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조금 본다면 이 베그젤마가 원래 이제 그 원천 그 오리지널 의약품을 로슈의 그 제넨텍이라는 약품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바이오시밀러가 워낙 곽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 약품을 두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제약회사들이 이런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쏟아집니다. 근데 이제 이 셀트리온이 좀 괜찮았던 포인트는 이미 이제 로슈의 제넨틱이라는 그 오리지널 약품과 글로벌 특허 의약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특허에 대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좀 개척하기, 그러니까 다른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비해서 먼저 개척하고 여기에 대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좀 유리한 환경이 좀 조성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셀트리온의 이 바이오시민 그 베그젤만은 제가 봤을 때 제품 파급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전체적인 시장 규모로 보더라도 이 제품 자체가 항암제 시장에서 글로벌하게 한 9조 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특히 한 3조 6천억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 형성된 시장의 가격을 낮춘 제품으로 원 오리지널 제약사와 특허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시밀보다 점유율 확대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볼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도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려울 때 대안 투자로서도 조금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안 투자로서 접근을 한다라는 가정을 둔다면 그래도 방망이는 짧게 잡고 움직이는 게 괜찮은 방법이겠습니까? 아마 이제 그 부분에 판단이 좀 힘드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그 제약 바이오 업종, 특히 뭐 릴리라든지 이런 리딩 네. 업체들이 꺾이는 시점까지 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 3인방 이 업체들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의 이슈는 그래도 의미 있는 뉴스 그리고 그렇기에 오늘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관련주는 그래도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흐름은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머니 이슈를 통해서 또 시장에 대한 평가 내려봤고요. ISN 이지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